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좀 많이 아팠습니다. 2년 전에 한번 암 수술을 받았었는데 2년 만에 다른 종류의 암이 생겨서 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이번 수술도 잘 되었다고 하고 제가 느끼는 느낌도 좋습니다. 수술과 요양기간 동안에 진심으로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던 CR의 꿈의 수많은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미리 양해를 구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뒷북 한번 단단히 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어제의 비상계엄령 사태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아주 공교로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번째의 암수술로 인해 4개월을 쉰 후 어제 다시 첫 녹화를 하려던 참이었고 또 강의 내용에는 비상계엄의 발동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비상계엄령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역사지정학 여행자로서 주로 역사 분야의 강의를 하던 제가 갑자기 한국의 현실 정치와 관련된 것을 주제로 택한 이유도 조만간 이 정부가 비상계엄령 발동이나 국지전 도발 등의 특별한 일을 벌일 것이다 하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고, 그래서 원고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비상계엄이 발동돼 버린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은 그 이전의 원고는 포기하고 새롭게 내용을 써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앞으로의 탄핵 과정이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내란죄 재판 등에 저의 이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원래 원고대로 녹화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은 그 하야나 탄핵 상황에 맞서서 한 번 더 비상계엄령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고 혹은 연평도 정도에서 북한과의 국지전을 일으키는 등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권이라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현재의 상황에 대한 대치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처음에 원고를 그대로 살리기로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원래 있던 원고 그대로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지난 7월 말 수술 직전에 올렸던 마지막 동영상 이후 무려 4개월여 만에 올리는 것이지만 역사지정학에 관한 것도 아니고 내용도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것이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윤 대통령이 한시바피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그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하야든 혹은 국민의 탄핵이든 입법부에 의한 임기단축 개헌이든 그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수많은 국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피땀 흘려 키워온 대한민국이 입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격이 없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인 2024년 12월 3일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포함한 전국의 70여 대학의 4,000명 이상의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의 빠른 하야나 탄핵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의 주장입니다. 교수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작가회의 소속의 1,000여 명의 작가들도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을 촉구하는 대열에 앞장섰고 또 황석영 작가, 함세웅 신부, 이만열 교수 등 우리 사회의 1,500여 명의 원로들도 그 길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1,400명이 넘는 천주교 사제들까지 들고 일어섰습니다.
천주교 사재단은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라는 제목의 시국 선언문을 통해서 아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시바삐 그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이 사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을 권리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뽑아버릴 권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재단이. 1961년생으로 6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저는 평균적인 한국인과는 조금 다른 출생과 생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저는 한국, 무남동녀인 제 딸은 미국 태생입니다. 3대가 각각 한국, 미국, 일본 3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게다가 제 장인은 함경도, 장모는 평안도 태생의 실향민입니다. 현재 저는 40년 가까이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남북한 간의 분단, 이산가족, 또 이민 등등 근현대 한국사의 영역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온 셈입니다. 저와 저희 집안이. 제가 대한민국과 한민족, 통일 이런 것에 좀 유별나게 애정과 관심을 갖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떠나면은 더 애국자가 된다는 말, 제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맞는 말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배경을 지닌 저는 한국에서 살 때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을 겪었고 미국에 온 이후에도 노태우에서 문재인에 이르는 여러 정권과 대통령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윤석열처럼 전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또 윤 정권처럼 모든 면에서 노골적으로 천박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과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채 그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권력 의지 하나만으로 아주 응급결에 대통령으로 뽑혀버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피땀 흘려 성취하고 공들여서 키워온 것이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현실적이고 정치적 또는 법적인 탄핵 사유 등은 이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들은 이미 발표된 수많은 시국선언과 하야, 퇴진 촉구 성명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경희대학교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에 저는 절절하게 동의하면서 부끄러움은 굳은 살이 되고 감각은 무뎌진다는 표현이 저에게 하는 말 같아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구글 검색에 경희대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시면은 그 시국선언문의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저는 다른 탄핵 사유는 제쳐두고 외국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의 입장에서 또 평생 동안 역사지정학을 공부해온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야만 하는 몇 가지 원론적인 이유에 대해서만 짚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신이 바라보는 한반도 전쟁 위기. 둘째, 외국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의 국격. 셋째, 대한민국 외교의 현 주소. 넷째,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 다섯째, 대일 굴종 외교의 이유.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본 윤석열 대통령과 닮은 꼴 인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들이 획책하고 있는 비상조치에 관한 것. 둘째는 지지율은 20% 내외에 불과하고 또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촛불 시위의 기세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분석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을 지켜본 결과 이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기상천외한 어떠한 비도덕적인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정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 무슨 짓의 첫 번째는 국지전을 포함해서 남북한 간의 전쟁을 도발해서라도 정권 연장을 획책할 수 있는 정권이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는 정권을 바꾸지 않는다. 당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이미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에서의 승리다. 이런 논리가 적용될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입니다. 애국심이나 애민정신 따위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던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정권, 남을 사람, 남을 부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상조치로서 두 번째 우려되는 것은 계엄령의 발동입니다.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힘으로 누르면 된다. 일단 비상계엄을 발동시키고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의 대통령 거주공간 또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등등 요충지를 탱크를 앞세운 군병력으로 장악하면 국민들은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인식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계엄령 발동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재명, 조국, 문재인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그들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들의 시위를 오히려 유도할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격앙된 시위를 사회 혼란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빌미로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우려입니다. 국민들을 자극하고 사회 혼란을 불러오는 수단으로서 우크라이나 측에 대량 살상용 공격 무기를 제공하거나 한반도 안전을 명목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견 요청 등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정권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을 정권입니다. 어차피 상식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자신들의 뒤에는 메가드 신이나 최영장군 신, 관우 신 등 자신들을 지켜주는 어떤 신들이 있고 자신들의 행위는 그들의 보호를 받는 신탁행위라고 믿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무속 정권이기 때문에 그들이 못할 짓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의 우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정권적 인사들이 한결같이 너무 뻔뻔하고 막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에 불려나온 장관이나 요직 후보자들이 아주 무례한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그 대정부 질문에서조차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윽박지르는 것 같은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그 지지율 20%, 부정평가 70%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굽신굽신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 메가드 장군 신이나 최영 장군 신 말고도 뭔가 믿는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국지전 도발이나 계엄령 발동 같은 것은 정말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모든 것이 비정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탄핵 요구 열기가 촛불 시위, 그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약한 이유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 정권이 박근혜 정권 때보다 잘못한 것이 별로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새 물들어버린 비정상의 이 정상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각종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나무위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 누구나 공동으로 참여해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오픈 백과사전인데 거의 모든 주요 화제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위키를 보면은 윤석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나무위키를 검색해 보면 그의 임기 2년 반 동안의 논란이 각각 12년과 18년을 재임했던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논란이 너무 많아서
그 취임 이전, 취임 이후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아예. 또 이쯤이면은 논란으로 논란을 덮는다. 혹은 논란거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탄핵의 집중력과 폭발력이 떨어진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흩은 소리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비정상적인 각종 상황과 이슈가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 비정상적인 것에 둔감해져서 국민들은 모든 비정상이 오히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착시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채 양명주, 즉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각종 대형 사건 사고는 물론이고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후보 토론회에 나온 것부터 아이들 학교는 5살부터 보내야 된다는 취학연령 5세 하향 조정, 군 사병들의 월급을 200만 원씩 줘야 된다고 했던 것,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 등등 너무 이상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매일같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은 도대체 어느 사안에 대해서 탄핵 시위를 벌여야 되느냐 하는 그 집중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탄핵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탄핵이 진전되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검사정권이라는 속성 때문입니다. 탄핵에 앞장설 만한 그 힘과 영향력이 있는 사회적 인사들은 거의 모두 검찰 캐비넷에 개인 파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촛불 시위에 앞장서는 순간 아차 하면 언제라도 기소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자신 혼자라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겠지만 아들과 딸, 사돈, 며느리, 그 온통 가족까지 피해가 갈까 두려워서 쉽게 앞장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냐? 만에 하나 너에게서 먼지가 나지 않는다면 아내, 아들, 딸을 털고 그래도 안 되면 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털어서 결국에는 어떤 누구든지 엮어서 기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무언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탄핵의 힘이 모아지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과거에 군사정권이 무섭다고 했지만 막상 당해보니까 군사정권은 검사정권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군사정권은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언론인, 학생운동가 등등 아주 특별한 사람 몇 명만 박해를 받고 일반인들은 큰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정권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포함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은 잠재적으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판에 불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상당수는 어떤 형태로든 털면 털리게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의 교육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소지를 변경하거나 거주하지 않는 대로 주소지를 옮겨놓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거나 등등 법의 잣대를 아주 엄격하게 들이대면은 한두 개쯤은 걸릴 소지를 거의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조사 기간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로 확대하면은 한두 건 걸리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도 법의 기준을 강력하게 적용하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티켓 뗀 것을 몇 개 합치면은 상습범으로 몰아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고 달려들면 국민들은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고 피의자의 가족들은 참고인으로 불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소를 했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캐비넷에 마냥 넣어놓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립니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겁니다. 기소 후에 조사나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않고 몇 년씩 엿가락처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를 피를 말리는 겁니다. 그 의대 정원 2,000명 정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 때는 500명을 정원한다고 해도 삭발투쟁을 비롯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극렬 저항했던 의사들이 지금은 훨씬 조용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자신이 앞장서는 순간 오진 또는 과잉진료
병원 경영 과정에서의 탈세 등 온갖 명목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기 어렵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첫 번째로 꼽은 그 외신 및 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을 거친 그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멤버였던 안보 전문가 로버트 매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최근 그 미 외교 전문지 파린 팔러시에 한국 전쟁 재발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그 매닝은 그 기고문에서 북한이 조만간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농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닝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속되고 있는 남한의 오랜 적대적인 태도에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둘 모두를 포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해서 연평도를 포격한 뒤 직접 병력을 상륙시킬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남한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100배, 1000배 보복한다는 그 북한 도발 대응 매뉴얼인 삼축체계의 대량 응직 보복 조항에 따라서 포격과 함께 실병력을 연평도에 투입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남북한 군인들이 연평도에서 맞붙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재래식 전력이 절대 열세인 북한은 전술 핵무기로 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매닝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미 국가정보위원회 멤버였던 마커스 갈라스카스라는 사람은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것부터 먼저 방어하려는 미국의 순간적인 공백을 틈타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 전략문제연구소의 시드 사일러 선임 고문은 위험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통할 것으로 믿었던 북한에 대한 강압적인 외교가 결과적으로 더 위험한 상태를 만들었다고 했고,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의 여러 안보 전문가들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전쟁 위기를 간과하고 있고 때로는 오히려 전쟁을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전쟁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적대적인 상황이 계속되면서 점차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쟁이 촉발되는 것은 아주 작고 우연한 것이 계기가 되거나 혹은 일부러 사소한 사단을 일으켜서 전쟁의 빌미로 삼습니다. 4천만 명의 사상자를 낸 1차 대전은 현재의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울린 총성 한 방으로 시작됐습니다. 세르비아계의 한 민족주의자 청년이 때마침 그 나라를 방문 중이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유력한 차기 황제 상속자이던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적대적 분위기를 형성했던 두 국가 사이에서 우연하거나 사소한 조작으로 시작되지만 일단 일어났다 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합니다. 패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국조차도 상처뿐인 영광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은 냉철해지자, 발포와 사격을 일단 중지하자 하는 제안 등은 하기도 어렵고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전 따위를 거론하는 사람은 비겁자나 배신자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위정자,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또 군산복합체, 피해자의 유가족 등이 우러져서 외치는 피해 보복의 구호만이 울려 퍼질 따름입니다. 남북한 간에는 특히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하기에는 인구 밀도가 너무 높고
그것은 남한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인구 2,5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불과 100km 이내입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는 50km 남짓이고 경기도 중부까지를 포함해도 전부 100km 이내입니다. 웅진, 옹진,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등 무려 10개의 군이 북한과 지척지간인 소위 접경지역입니다. 그 위에 열거한 모든 곳이 북한의 미사일은 물론이고 개량형 장사정포의 유효 사거리 이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북한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개성에서부터 평양까지가 200km인데 사람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주요 시설도 별로 없습니다. 어느 곳을 폭격해도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사람이 사는 곳보다 살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넓은 나라, 그 웬만한 데는 초지나 농지로도 개발되지 않은 곳이 더 많은 나라도 러시아 측의 주장은 우크라이나 사상자 수가 90만 명을 넘었고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사상자 수가 72만 명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세계 최고의 인구 밀도를 자랑하는 한반도는 오죽하겠습니까? 북한에서 무작위로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까지 날아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에서 수십, 수백 개 띄워보내는 그 오물풍선을 가장한 풍선에 행여 생화학 무기 따위가 실려올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면은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이 일어나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이 될 것입니다. 전쟁은 꼭 인명피해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쏘아댄 미사일이나 장거리포가 단 한 발이라도 압구정동 한복판이나 인천 활주로에 떨어지면 그 길로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서둘러서 짐을 쌀 것입니다. 시장 점유율 세계 2위의 세계적인 맥주 회사인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러시아에 있는 7개의 양조시설을 포함한 모든 생산시설과 사업 권리를 포기하고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3억 유로의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도어버 비누, 또 폰즈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인 유닐레버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곧바로 러시아의 생산시설을 포기했습니다. 전쟁이 난 나라에 남아있을 기업은 없습니다. 외국 기업은.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삼축체계니 킬체인이 등의 말을 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에 100배 1000배로 보복하는 대량 응징 보복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복입니다. 먼저 피해를 입은 사람, 죽은 사람만 억울할 따름입니다. 어느 나라 전쟁이든지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전쟁을 지휘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전장에서 가장 먼 곳으로 먼저 도망가고 그래도 계속 밀리면 해외로 망명을 떠나버립니다. 전쟁의 실질적인 희생자는 일반 국민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습니다. 한번 전쟁이 발발하면 그 후유증은 100년 이상 지속됩니다.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는 정부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빨리 탄핵돼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외국인의 눈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국격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우려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격의 추락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총생산 GDP 순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2020년에 10위까지 올라갔던 IMF 기준의 세계 GDP 순위가 매년 한 단계씩 낮아져서 2014년에는 1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함께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는 조롱일변도입니다. 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을 때부터 외신들의 태도는 조롱기가 다분했습니다. 4차 산업시대인 21세기에 선진국을 자처하는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손바닥에 수수께끼 같은 글자를 쓰고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 대통령이 미국 의원들을 병신, 이디엇이라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라며 놀랍다는 보도를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는 디제스터, 대재앙, 월스트 나인메어, 최고의 악몽 따위의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한국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를 거론하면서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아예 영부인의 이름을 못 박은 김건희 리스크 또는 퍼스트 레이디의 디올백 등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어쩌다 한국 정부의 위신이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다른 정권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하여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현 정부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책이나 비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이상하고 기괴하다는 투로만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지켜본 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20여 년간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 발전이나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한국, K-팝과 K-드라마에서 비롯된 K-컬처, 즉 한류에 대한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수천 년 축적되어 온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특수성에다가 한국인 특유의 성실성, 재능, 분투 노력이 이 정보화 시대에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됩니다. 국격이 올라가면 부수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일본 음식인 사시미와 서치가 좋은 예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시미와 서시를 먹는 사람을 야만인 취급했습니다. 어떻게 날 생선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소니와 닌텐도가 세계를 정복한 후에 그것들은 고급 음식의 상징이 됐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상류층과 문화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요즘의 한식도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치는 냄새나는 음식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갈비, 비빔밥 등과 더불어 건강식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국격이 그런 것입니다. 국격이 올라가면 다른 모든 것에 파생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미천을 고스란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자꾸 외신이 한국의 대통령 부부를 이상한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로 묘사하는 보도가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 영향은 몇 년 후에 나타날 겁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지난 수십 년간의 한민족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한류를 이뤄냈다면 거꾸로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이 참담한 사례들은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의 세대의 부채,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이태원 참사로 자녀를 잃었던 외국인들과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했던 청소년들과 그의 가족들은 한국 하면은 부정적인 인상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표결에 참가했던 외국 대표들은 한국을 연상하면 터무니없는 웃기는 나라 정도로 기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씨앗들이 지금 매일같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